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은 미스터리 세계사,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 28가지 스캔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그레이엄 도널드 씨인데요. 지구가 평평했을 때 세상을 바꾼 우연, 세상을 측정하는 위대한 단위들, 한 권 빼고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고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학자라고 좀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평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식하고 호기심 많은 스타일입니다. 앞서의 기 출판된 그의 저서들 목록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뒤틀어보고 있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문득 드는 생각, 우리는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안다고 믿고 있는 역사 중에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역사는 사실 그다지 순수하지가 않죠. 옛날 그 역사가들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은폐하고 윤색시켰던 부분들이 많죠. 또는 이 공포에 굴복했던 적도 많고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의 것이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오해와 날조가 옛날 그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생각에도 깊이 그 영향을 줬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책에 나온 이 잔다르크, 15세기 초의 이 프랑스의 국민 영웅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아마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던가 화형을 당했다던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부인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마 많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잔 다르크는 이 국내외 여러 상황에 의해 국민의 영웅이 필요했던 17세기 이후 프랑스가 만들어낸 허위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로빈 후드는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허구의 상상의 인물인가? 마르코 폴로는 정말로 동방을 여행하고 동방견물록을 썼을까? 콜럼버스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진실로 콜럼버스인가? 사실 콜럼버스는 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대륙의 땅을 밟아본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은 실제로는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가?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독사에 물려 죽었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실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해, 죽음, 전쟁, 건축, 종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상, 이런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역사를 모두 뒤집어 보는 시각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과 그 각각의 인물에 얽힌 이 미스테리를 다루는 이 책,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이 실은 허위와 날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날조된 이야기부터 이 가짜 모험담, 그리고 아주 추악한 살인사건의 진상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또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과학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테리가 현대에 와서 하나둘씩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옳다고 여겨졌던 신념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고루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 속에 미스터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각각의 경우에서 어디서 그리고 왜 그런 가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학설을 좀 상당 부분 비틀고 있으니까 그 근거 자료가 또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나 정보,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는 좀 대비되는 반대 의견까지 모두 비교하고 점검하여 이야기의 신뢰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칸은 말하기를 역사가도 역사의 일부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어떤 역사 상식이 역사가에 의해 왜곡되었든 아니든 간에 뭐 때로는 의도적으로 날조되었던 때도 있죠. 하여튼 왜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었는지까지를 모두 읽어내야 이 진정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누가 왜 그런 역사를 전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 미스터리 세계사는 아마도 이러한 사고관을 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럼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5가지의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이제 허위와 날조의 역사, 그리고 가짜 항해와 꾸며진 모험담들, 추악한 살인 사건들의 진상, 건축과 종교를 둘러싼 미스테리, 분쟁과 재앙을 둘러싼 미스테리, 이런 식으로 이제 28가지의 작은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뭐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책에는 아무래도 좀 볼륨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너무 짧다 싶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임팩트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뽑아서 좀 더 깊숙하게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드레피스 사건인데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894년의 어느 날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의 한 정복 요원이 프랑스에 있는 독일 대사관 우편함에서 편지 한 장을 훔쳐내게 됩니다. 이 독일 대사관의 이 대사 앞으로 가는 봉투 안에는 당시 프랑스 육군 기밀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명세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프랑스의 군사 정보를 독일에다가 팔아먹는 스파이를 찾아낸 데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이 프랑스의 참모본부, 이 명세서를 만든 사람이 뭐 내용의 특성상 참모본부 안에서 일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붙잡혔는데요. 참모본부에서 일하고 있던 이 드레피스 데이였습니다. 이 당시 정보국의 수사관들은 이 명세서의 글씨가 드레피스의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를 스파이로 찍었는데요. 드레피스는 억울하니까 끝내 이제 자기가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시는 제국주의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정부라던가 권력에 한번 찍히면은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레피스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의 정신을 가져다 주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전에 버금가는 큰 국가의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이 드레피스는 사실 아주 평범한 육군 장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는 그의 출신이 유태인이었다는 점이 아마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유럽 지역에서 유태인들은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 드레피스는 뜻한 바가 있어서 자신이 비록 유태인이나 태어난 조국 프랑스에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 험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적으로는 활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인기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많이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이 군대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착실하게 인관해서 군 생활을 해 나가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가의 반역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그 기밀사항이 센 그런 일급 문서를 아니 어떻게 우체통 안에 넣어 놓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범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때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사실 유럽에서 가장 앞서서 이 유태인을 차별하는 법률을 폐지한 나라였던 점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1000년이 넘게 유태인을 박해한 이 유럽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군대와 같은 보수 집단에서는 아마 유난히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글씨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드레피스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이 참모본부의 상관들도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하겠죠. 결국 드레피스는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부는 이 중요한 군사 재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 평소에도 내놓고 반유태주의를 선전하던 이 언론과 신문사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하라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반역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드레피스의 간첩 행위에 대한 온갖 뜬소문을 만들어서 이 날마다 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싣는 것을 반복했죠. 결과적으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드레피스는 이미 반역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몇 번의 공방 끝에 이 군사법원은 비밀 재판을 열어서 드레피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고도 드레피스에게 죄가 없다면 군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답답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반복했는데요. 재판장도 한통속이었어요. 이 드레피스가 이 증거들에 대해서 반론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피스는 프랑스를 파멸시키고 프랑스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유태인 국제조직의 스파이 우두머리,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프랑스 전역을 들끓기 시작했죠. 물론 일부의 이 양식 있는 좀 바른 언론인들과 이 변호사들은 확실한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죠. 그리고 이 군대의 참모본부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만약 공개하면 독일과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드레피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계급장을 뜯기고 군대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모욕을 당해야 했죠.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의 이 적도 부근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밤에는 두 발에 이중으로 된 쇠사슬을 차야 했습니다. 이 적도 무더위에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5년 이상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었죠. 조용하지만 나름 강인했던 드레피스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정의가 찾아오리라고 믿고 그 생활을 힘들게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잔인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드레피스라는 이름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게 좀 막았는데요. 이 아내였던 루시와 이 형인 마티웨, 그들이 이제 이 유형지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드레피스를 좀 수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군부에 의해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형무소에서 병들어 죽는 것이 드레피스에게 처해진 운명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참모본부의 정보국에서 일했던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또 다른 스파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아주 우연히 이 드레피스 사건에 관한 서류를 좀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뜻밖에도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레피스 데이가 반역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의 그 증거인 명세서, 그 글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 진범은 당시의 보병 대대장이었던 에스테라지 소령이었는데요. 이 피카르 중령은 사실 이 드레피스와는 좀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군사 전술학교의 동창생으로 개인적으로도 높은 책임의식과 올곧은 이 군인 정신, 그리고 양심을 지닌 아주 능력 있는 장교였죠. 피카르 중령은 범인인 에스테라지를 체포해서 재판을 다시 열자고 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도무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참모본부의 장군들은 자기네가 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유태인 위관 장교 한 명만 적당히 묻어두면 다 편한 일을 왜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가, 오히려 이 피카르 중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과정이 겹치면서 결국 이 피카르 중령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이 당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 드레피스 사건에 관한 증거를 민간에 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헐뜯을까 겁이 나서
또 개인 명의로 이거를 좀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드레피스의 운명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때라도 이 피카르 중령의 건의를 당시 프랑스의 이 장군들이 받아들였다면 드레피스라는 이름은 아마도 오늘날 역사책에 오르지 못했겠죠? 진짜 반역자가 체포되고 누명을 쓴 장교가 개인의 명예를 되찾는 것으로 아마도 사건은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참모본부의 장군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타이틀로는 진실을 짓밟고서라도 군부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탓에 이 사건은 곧 눈사태처럼 커지고 말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동생을 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했던 이 형 마티웨가 어떤 신문에 이 속임수 기사를 하나 싣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반역자 드레피스는 정말 악질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이 뚜렷한 증거 없이 갇힌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관 참시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강하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프랑스의 명예 그리고 프랑스의 애국심을 고취하자. 이런 식으로 좀 그 적의 구미에 맞는 좀 계략을 좀 꾸몄던 거죠. 근데 이게 잘 성공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정말 이 나쁜 사람인 드레피스가 죄가 없이 갇혔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만큼 지금이라도 그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결국은 여론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드레피스와 유태인을 가장 욕하고 헐뜯는 데 앞장섰던 완전 극우 신문 르 마탱이 특종을 터뜨렸는데요. 이 드레피스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이 명세서 사본을 구해서 신문 전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게재를 했던 것이죠. 사태는 정말로 이제 커졌습니다. 이 독일의 무관이었던 슈바르츠 코펜은 이 신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슈바르츠 코펜이 이 드레피스에게 명세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대중에 알려졌는데 사실 이 독일 무관은 이 명세서를 본 적도 없었죠. 왜냐면은 있었는지도 의문인데다가 있었던 것을 이제 프랑스 정보국에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이 명세서 뭉치가 나오니까 이 명세서를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알게 됐던 거예요. 바로 자기와 거래하던 이 스파이였는데 뭐 본인 입으로 그 스파이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그 스파이는 누구인가? 뭐 당연히 우리의 예상대로 에스테라지 소령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글씨가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자 이 에스테라지 소령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사실 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이 상당히 훌륭하게 장교 노릇을 했지만 실제로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돈 많은 여자들을 꼬드겨서 만든 돈으로 방탕하게 사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쉴 새 없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다녔는데요. 참모본부의 장교들은 이 에스테라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명세서의 글씨가 드레피스의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점점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죠. 어느 날 이 에스테라지를 잘 알고 있던 증권 브로커가 이 에스테라지의 형 마티에를 찾아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즉 에스테라지 소령의 글씨가 이 명세서와 똑같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게 됩니다. 형 마티에는 곧바로 에스테라지를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거칠애로만 조사를 할 뿐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전역이 더욱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요. 이 프랑스 참모본부를 옹호하는 이 극우 세력과 이 드레피스가 무죄라고 좀 이야기하는 이 진보 세력 그리고 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판 대결이 계속 펼쳐졌던 것이죠.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극우 세력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사 진실이 그러하더라도 군의 위신과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군대와 관청에서 일하는 유태인을 모조리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자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결국 이 피가로 신문이 맨 처음으로 결국 범인은 에스테라지라고 밝히게 됩니다.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유태인 추방을 선동하는 이 신문들의 아우성에 맞서기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고 미약했었죠. 이런 와중에 진범인 에스테라지는 정보 조작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이 평소에 안면을 넓히고 다녔던 신문사들에 가서 있지도 않은 유태인 국제 조직에 대한 정보를 날조해서 흘려보내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었던 프랑스 군부는 군사 재판을 열어서 에스테라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엉뚱하게도 이 변호사에게 국가의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로 피카르 중령을 체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지켜보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제 자유와 정의의 이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뒤집힌 판결을 맹비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민주주의와 지성의 나라임을 자랑했던 프랑스가 문명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뒷날 수상으로서 프랑스 국민을 이끌고 제1차 세계대전을 훌륭히 좀 넘었던 프랑스의 호랑이 클레망소, 이 신문들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는 드물게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사람이었는데 프랑스는 이대로 끝나는가라는 절규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드레피스는 진범이다. 아니다. 드레피스는 억울하다. 이렇게 재판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프랑스 국민은 또다시 두 패로 갈라섰습니다.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가 이것인데요. 민주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에 반대한 왕정 복고주의자와 옛 고루한 귀족들, 그리고 드레피스를 감옥으로 보냈던 군부, 또 유태인 박해에 앞장선 이 과격한 가톨릭 사제와 신도들, 기타 보수적인 정치가와 사람들, 궁극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언론과 신문이 재심 반대를 외치면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유태인 국제조직의 음모에 맞서서 프랑스의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군부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양심 고든 지식인과 법률가들, 공화주의자와 진보적인 정치가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신문들만이 이 재심 요구파에 가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 일부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도 이들을 지지하는 도움을 줬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수와 힘은 초라했습니다. 드레피스의 앞날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죠. 그러던 1898년의 어느 날, 이 드레피스의 절망을 희망으로 뒤바꿔 놓은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전에 그 클레망소가 운영하던 신문 로로르지에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에밀 졸라가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죠. 그는 당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에스테라지가 진범인 이유를 하나하나 밝힌 다음 드레피스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참모본부의 잘못을 감추려 한 장군들과 엉터리 증언을 한 글씨 감정 전문가, 드레피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군사재판, 그리고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군사재판관을 모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드레피스 일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의가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주장과 나의 불타는 항의, 내 영혼의 외침 때문에 법정에 끌려간다 해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신문하여 주십시오. 나는 프랑스의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이 이처럼 막강한 힘을 떨쳤던 일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보잘것없던 신문이던 이 로로르지는 이날 하루에만 수십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전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프랑스는 이윽고 전 세계 문명 이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드레피스가 결백하다는 사실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날수록 재심 반대파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성적인 내용이 안 되니까 힘으로 미는 거죠. 유태인을 죽여라, 졸라를 죽여라, 군대 만세,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을 습격하고 그들이 경영하는 상점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이 재심 반대파가 이 깡패와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앞장세운 이 폭동은 그야말로 집단 발작 히스테리라고 할 만했죠. 프랑스는 이대로 무너지는가? 마침내 흥분한 군중들은 에밀 졸라의 집에까지 몰려가서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지식인들이 참다 못해 일제히 나서서 졸라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처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분쟁으로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양측으로 나뉘어진 이 첨예한 대립으로 프랑스는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분열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던 이 상황이 또 어떤 사건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1898년 8월 30일 이 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앙리 중령이 면도칼로 목을 찔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이 피카르 중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에스테라지와 짜고 여러 가지 문서를 직접 날조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좀 간이 작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소심했기 때문에 진상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참지 못하고 그만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자 어제까지 군국주의자와 반유태주의자의 영웅으로 행세하던 에스테라지는 영국으로 달아나 버렸는데요. 그는 여기서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의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출판사에 써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자기는 이 독일의 스파이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독일에 파견된 이중 스파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에서도 프랑스 군부에서도 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희생양을 하나 삼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일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테라지도 자기도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실제로는 프랑스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중첩자 노릇을 했는데 프랑스 군부가 트레피스는 물론이고 나까지 버렸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이미 망신을 당할 대로 당한 이 프랑스 군대의 참모본부의 장군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이 프랑스 군부를 비난하고 나섰죠. 재심 반대파의 이 집단 행동들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드레피스 재판을 다시 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발현되었죠. 그러나 아직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좀 급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적도의 형무소에 갇혀 있던 드레피스는 실상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아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기억이나 하는지 그것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 말만 드레피스 사건이지 그냥 어느 날 잡혀갔던 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게 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절망을 해서 자살을 했거나 또는 뭐 병들어 죽어버렸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끝에 드레피스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군 형무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상을 참작해서 종신형에서 10년형으로 감해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에 분노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프랑스라는 나라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 먹은 듯합니다. 각종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무역, 행사 등에서 프랑스와는 거래를 끊자는 그런 운동이 들불 번지듯 일어나게 됐죠. 범인은 드레피스가 아니라 프랑스가 바로 범죄자, 정신병자 이런 이미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자유정의의 프랑스는 이미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견딜 수 없게 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결국 드레피스에게 특별 사면을 내렸는데요. 이게 사면이라는 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사면이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면서 그래도 사면을 받아들였는데요. 뭐 좀 어쩔 수 없었죠. 근데 결국 그동안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는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좀 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피카르 중령도 누구보다도 큰 낭패를 보았죠. 하지만 5년 넘게 이 적도의 군 형무소에서 고생을 한 드레피스로서는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남아서
무죄를 밝히노라고 할 이제 에너지가 없었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어쨌든 일이 여기까지 벌어지자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드레피스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 것이죠. 이렇게 글로 쓰고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프랑스 전역을 수년 동안 아주 뒤집어 놨다고 당시의 여러 문서들이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드레피스는 재심을 청구했고요. 결국 중대한 기밀문서 따위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던 드레피스, 이런 과정 중에도 좀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국가로부터. 그렇지만 이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을 잃지 않았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투에 참가해서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드레피스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이 정신과 그러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개인의 생명이나 스스로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를 위해 싸운 바로 그 정의감 넘치는 마인드가 국가의 초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의 이 전 기간을 아우르면서 보여줬던 피카르 중령,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었죠. 정의의 기초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에밀 졸라, 현명하면서 정열적이었던 정치가 클레망소,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의 가치를 믿었던 수많은 프랑스의 이름 없는 시민들,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응원을 보냈던 다른 나라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 이들 모두가 이 프랑스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승리자들입니다. 쓸데없는 고루한 권위의식과 기득권의식으로 또 유태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부채질해서 진실과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권력자들의 이러한 음모들, 이것을 이겨낸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민주주의, 이 이야기의 교훈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이죠.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모두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말이 드레피스 사건이지 드레피스가 한 일은 별로 없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는 전란의 시대였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약간 무법천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히 임팩트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유태인 피를 이어받은 장교, 다른 나라의 정보를 팔아먹은 스파이들, 당시 프랑스 육군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즉 정작 국가의 문제는 이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드레피스의 재심 반대파를 만들었던 사람들, 즉 민주주의 이념에 반대하는, 즉 공화 정치 자체를 미워한 이 왕정 복고주의자들, 타고날 때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의 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국가 안보의 모든 것이고 내가 국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시해야 한다고 확신한 이 군국주의자들, 있지도 않은 유태인 국제조직을 들먹이면서 인종차별주의를 했던 이 과격한 기독교도의 일부 사람들, 사회 혼란은 무조건 기존의 경제 번영과 좀 규칙을 해친다고 생각한 이 글로벌 대기업가들이 모두 재심 반대파에 가담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구체제에 갇힌 사람들은 오늘날도 반복되는데요. 이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고 분석할 능력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나 훌륭한 사람과 비루한 인간들은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량은 왜 차이가 나는가? 어떤 인물들이 국가의 리더이며 국가의 주류인가가 그 차이의 핵심임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문득 이전 시대와 오늘날의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계속 눌려 살았죠. 근대화 이후의 시대는 일본에게는 역사의 레전드였지만 한국에게는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상대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접하는 그리고 대하는 그 위상과 이 믿음의 관계가 현저히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런 이념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있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차이를 확연히 깨달을 수가 있죠. 또한 일본을 보면은 예전 그 일본이 이 관료주의의 이 리딩으로 일치 단결해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그때 시절과 현재 아베 신조 총리의 지휘하에 있는 일본, 확실히 무언가가 틀립니다. 이제 일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가의 차이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신념을 기본에서부터 잘 지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드레피스 이야기는 이 전 세계적인 이 주요 사이클 경기 행사죠. 이 투르 드 프랑스, 바로 그 경기가 생겨나게 된 그 원료라고 합니다. 뒷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 자유와 정의와 이 진리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드레피스를 위해서 유명한 기사 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에밀 졸라는 1902년 영국에서 이 휴가를 보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는 도중에 살해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졸라는 사망한 채로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알렉산드리는 죽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요.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그 방을 좀 살펴본 뒤에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쥐를 가둬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실험해 봤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쥐가. 그런데 더 가혹한 상황에서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즉 에밀 졸라가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것처럼 좀 꾸며서 그렇게 보이기는 했지만 검사 결과로 모두에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 도출된 것이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이 굴뚝이나 지붕을 보수하는 하청업자가 이 에밀 졸라가 파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날 뭔가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이 결과를 발표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현재 프랑스 애국전선 완전 극우 당이죠. 여기에 핵심 당원이면서 당수의 개인 경호원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에밀 졸라가 이 드레피스 사건의 은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 나는 고발한다를 읽은 뒤에 그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에밀 졸라가 사망하자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당시 이제 드레피스파와 이 반 드레피스파 서로 그들이 사서 읽는 이 신문의 종류로도 나뉘었습니다. 드레피스를 지지하는 이들은 르 벨로지를 사는 반면에 반대파들은 로토라는 신문을 선호했는데요. 이 일간지들은 이 에밀 졸라의 죽음을 둘러싸고 계속 서로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해 봄에 이 두 당파는 그들이 투르 드 프랑스라고 명칭을 붙인 자전거 경주를 통해서 승부를 겨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르 벨로와 로토가 행사를 관장하게 되었고 신문의 이 각각의 색을 따라서 이 개인 경기 종합 우승자에게는 이 노란색 저지를, 각 단계의 우승자에게는 녹색 저지를 입히기로 했는데요. 그 경주의 이 사회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색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후 파리 각지에서 이 당파색을 띤 자전거 동호회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다는 역사의 뒷얘기죠. 투르 드 프랑스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프랑스를 뒤집어 놓았던 드레피스 사건의 개약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념과 과정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와 대동소이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선대가 피와 희생을 치렀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인권, 사회 합리성, 바람직한 정의로운 국가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하는 이 기본이며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난하고 어려움을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책 미스터리 세계사를 읽는 목표 중에 하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댓글도 꼭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